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내 순자는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도 아이처럼 웃었고, 제가 퉁명스럽게 뱉은 농담에도 자지러지게 웃었지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만 해온 제게 아내의 그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희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 가볍게 마당을 쓸고 나면 어느새 아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부엌 가득 피워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나셨네요. 찌개 다 되어가니 어서 앉아요. 따뜻한 밥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 때면 저는 비로소 하루가 온전히 시작되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나란히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저희의 오랜 습관이었죠. 아내는 제 보폭에 맞춰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어제 드라마 이야기부터 새로 핀 이웃집 꽃 이야기까지 밤새 쌓아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편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은 아내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공기 같은 존재로 70평생을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 저희에게 여행이란 단어는 젊은 시절의 풋풋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오랜 친구 경식과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요. 태준아, 우리가 퇴직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알프스 산맥은 꼭 한번 같이 넘자. 거기서 진짜 사나이들처럼 뜨거운 커피 한잔 하는 거야. 하지만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그 약속은 늘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경식이와 제가 나란히 은퇴를 하고 나서야 그 묵은 약속을 다시 꺼내 들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우리 태준이 한 열흘만 빌려 갑시다. 40년 묵은 약속, 이자까지 쳐서 받고 와야겠습니다. 경식이의 너스레에 아내는 활짝 웃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두 분이서 좋은 구경 실컷 하고 오셔야죠. 우리 영감, 가서 촌티 낸다고 길 잃어버리지나 않을지 모르겠네. 걱정 말아요. 내가 꽉 붙들고 다닐 테니. 대신 우리 태준이 가서 기운 펄펄 나게 순자 씨가 보양식이라도 든든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스위스 여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내복부터 상비약, 혹시 입맛에 안 맞을까봐 꼼꼼하게 싼 볶음 고추장까지. 가방의 절반은 아내의 걱정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었죠. 평생 저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변변한 여행 한번 못 가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안하구먼. 나만 좋은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당신이 즐거우면 그걸로 좋게요. 가서 내 목까지 실컷 보고 듣고 즐기고 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매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화하기. 알았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야 어찌 제가 타국에서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여행 당일 공항은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세희가 저희를 배웅하러 나왔지요. 아들은 오랜만에 떠나는 제 여행에 자기가 더 들뜬 모습이었고 며느리는 유난스러울 정도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경식 아저씨. 정말 아무 걱정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만 하고 오세요. 비행기에서 드시게 간식도 좀 쌌어요. 세희는 이것저것 챙겨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팔짱을 꼭 끼며 말했죠. 어머님은 이 효녀 며느리가 딱 붙어서 모실게요. 아버님 안 계셔서 심심하지 않게 매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그래, 우리 새아가 덕분에 내가 호강하겠구나. 아내는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하게 꾸며진 효부의 모습에서 순간 아주 찰나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과하고 어딘가 연극적인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고 바로잡는 직업병이 또 도지는구나 싶었지요. 저렇게 싹싹한 며느리를 얻은 것은 복이라 생각해야 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여보.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저는 아내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의 몸에서는 따스하고 포근한 향이 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경식이와 함께한 열흘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융프라우의 장엄한 풍경과 에메랄드빛 호수는 70평생의 시름을 모두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지요. 젊은 시절의 꿈을 이뤘다는 벅찬 감동에 저희는 마치 소년으로 돌아간 듯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내 순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순자도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꼭 전화를 걸어 그날 본 것들과 제 감상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차를 타고 산에 올랐는데 세상에 구름이 내 발밑에 있더군. 당신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 어머, 그랬어요? 내 목까지 많이 보고 오세요. 나는 새아가랑 맛있는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당신 없으니 허전하긴 해도 우리 세이가 딸처럼 잘 챙겨주니 걱정 말아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줄 작은 뻐꾸기 시계를 샀습니다. 정시마다 예쁜 새가 나와 우는 것을 보면 아내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마음은 온통 아내를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경식이와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순자 나왔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싸늘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반겨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어디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열흘 전 제가 떠날 때와 똑같이 신문이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디 아픈가? 아니면 잠시 외출을 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나다.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요.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며느리 세이는 들어오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 여행 망치실까봐 차마 연락을 못 드렸어요. 무슨 일이야?
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그게 며칠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면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큰 외상은 없는데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을 거들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을 바꿔서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곳에서 푹 쉬셔야 기억도 빨리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아는 분 통해 공기 좋은 강원도 산사에 있는 명상치유원이라는 곳에 잠시 모셨습니다. 치유원? 산사.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생 절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 아내가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당장 가봐야겠다. 거기가 어디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재킷을 집어들자 세희가 다급하게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안 돼요. 그 치유원 규칙이 아주 엄격하대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명상에만 집중해야 빨리 회복된다고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일절 반입 금지고 가족 면회도 초기 한 달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보고 싶고 답답한데 어머님을 위해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굴을 못 본다니. 아버지, 새해 말이 맞아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니까 일단은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좋아지시면 바로 모시고 올게요. 아들까지 나서서 저를 말리자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는데 의사의 권유라는데 제가 무슨 수로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안개가 걷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얼굴 앞에서 저는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내외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했습니다. 며느리 세희는 아침 저녁으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차려내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겼지만 저는 그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그 집의 공기는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연극 무대 같았고 저는 그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늙은 관객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보였죠. 제가 아내의 소식을 물을 때마다 아들은 세희가 알려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세희가 치유원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주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해야 할 때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제 마음속 의심의 가시가 너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손주 유나의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귀환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제 품에 와락 안겨야 할 아이가 이제는 집 안에서 저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녀석은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 자기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거부감은 제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루는 제가 작심하고 유나가 좋아하는 딸기 맛 과자를 사들고 아이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유나야, 하래비다. 우리 유나 좋아하는 과자 사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한참 동안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문이 아주 살짝 열리고 유나의 작은 눈이 저를 힐끔 쳐다보았죠.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 어디 계신지 유나는 혹시 알아? 제 질문에 아이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제 엄마의 목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유나야, 뭐하니? 할아버지 피곤하시게. 세이가 다가오는 것을 본 유나는 다급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죠. 아버님, 애한테 자꾸 그러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할머니 얘기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유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예민해서요. 그것은 아이를 위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는 자의 교묘한 방어막이었죠. 평생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해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지금 어른의 비밀을 억지로 떠안고 그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아내에게 가져다 줄 옷가지를 챙긴다는 핑계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그저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손길과 채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뜨개질하던 털실 뭉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아내가 아끼던 찻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화장대 거울을 한번 쓸어보고 아내가 쓰던 빗을 들어 머리를 빗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에게 갈아입을 속옷과 잠옷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가방에 담던 제 손이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약병 앞에서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 후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혈압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약은 제가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이후로 단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자기 몸을 챙기는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약을 두고 갔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 옆에 놓인 돋보기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한 줄, 책 한 페이지도 이 안경 없이는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을 간다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책과 안경,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약을 모두 내팽개치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도 차가운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아내를 아주 급하게 아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의 동생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형부, 세희한테 다 들었어요. 언니가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을 갔다고요. 우리 세희가 얼마나 야무지게 언니를 챙기는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형부. 아내의 여동생마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순자가 약도 안 가지고 갔다고 말해도 어머, 그랬어요? 세희가 깜빡했나 보네요. 제가 연락해서 꼭 좀 챙겨주라고 할게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세희는 제가 손쓸 틈도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후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괜한 걱정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고집 센 늙은이 혹은 아내의 병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 부정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완벽한 고립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진실은 제 손안에 있는데 세상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달빛을 보며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내의 혈압약, 돋보기 안경, 그리고 손주 유나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번갈아 떠오르며 제 가슴을 짓눌렀죠. 명상치유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제 아내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거대한 늪처럼 저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막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칠흑 같은 정적을 깨고 옆방인 유나의 방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잠꼬대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꿈을 꾸며 힘겹게 낑낑대는 강아지처럼 애처롭고 절박한 소리였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방 안을 살폈습니다. 작은 동물 모양의 수면등이 켜진 방 안, 유나는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싫어, 무서워. 아이는 잠결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침대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아이가 잠시 안도하는 듯 몸부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려 있던 악몽의 기억들을 마치 댐이 터지듯 하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끔찍하고도 선명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애타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노란 대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상치유원이라던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 팔 꽉 잡았어. 아이는 마치 그 장면을 다시 보는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는 제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잠만 자.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상도 아니었죠. 제 아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노란 대문이 있는 곳에서 정체 모를 아저씨들에게 팔을 붙들린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 잠만 자는 상태로 내몰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7살 손주의 영혼이 보내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순간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차갑고도 선명한 진실의 칼날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연극, 아들의 무지한 동조, 주변인들의 철저한 외면. 이 모든 것은 제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평생을 교장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수습했던 경험이 제 안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를 깨워 진실을 추궁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게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유나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들 내외의 방문을 향해 제 인생의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아 한번 차갑게 노려봐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지갑과 휴대폰만 주머니에 쑤셔 넣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내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텅 빈 새벽거리에 섰을 때 저 멀리 경찰서의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제 인생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그 작고 처절했던 잠꼬대 한마디가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한 늙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단호한 신고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제 뺨을 스쳤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해온 제가 제 발로 경찰서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하얀 형광등 불빛과 희미한 묵은 서류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밤샘 근무에 지쳐 턱을 괜 채 졸고 있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제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예상치 못한 새벽의 방문객에 대한 당혹감과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밤새 수십 번도 더 되뇌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내 김순자를 찾으러 왔소.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오. 아니,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오. 누군가에게 억지로 붙잡혀 있는 게 틀림없소. 제 말의 무게감에 젊은 경찰관은 잠이 확 달아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례적으로 저를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는 앞에 놓인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정이라기보다는 흥분한 노인을 진정시키려는 기계적인 대응에 가까웠죠.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이걸 좀 드세요.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실 때 상황을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신 건 아닌지. 저는 그가 내민 물컵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한 글자도 흘려듣지 않을 냉철한 이성이었죠.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려 노력했던 교장의 목소리로 조금의 흥분도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늙은이의 두서없는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으로 구성된 한 편의 사건 보고서였죠. 내 며느리는 내 아내가 강원도 산사의 명상치유원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소.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 증세가 있어 의사의 권유로 갔다고 말이오.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은 100이면 100,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더군. 지금 내 며느리의 이야기가 딱 그렇소. 앞뒤가 맞지 않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란 말이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요양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압약과 단 하루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돋보기 안경을 집에 두고 갔소. 이건 상식의 영역이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둘째, 내 7살 손주가 어젯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소. 아이의 증언은 며느리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아이는 산사가 아닌 노란 대문이라고 했고 의사가 아닌 무서운 아저씨들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고 했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잠만 잔다고 했소. 이것은 너무 수상한 일입니다. 제 논리 정연한 설명에 젊은 경찰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펜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나오던 한 남자가 저희 대화를 듣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 현장을 누빈 베테랑의 풍모를 풍기는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자신을 강력팀의 최 반장이라고 소개하고는 젊은 경찰관에게 눈짓을 보내 물렸습니다.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해서 무서운 꿈을 자주 꿉니다. 혹시 며느님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건 아니신지,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건 아닌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진술의 신빙성을 떠보기 위한 노련한 형사의 시험대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 당신도 자식이 있을 거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른다면 그걸 그냥 꿈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소? 나는 40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소.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눈과 공포에 떠는 아이의 눈을 구분할 줄 안단 말이오. 내 손주의 그 눈동자 뒤에 내 아내의 목숨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죠. 최 반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온 형사의 직감이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그 눈빛을 보니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군요. 일단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한 노인의 절박한 호소가 굳게 닫혀있던 공권력의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즉시 부하 직원 한 명을 불러 제 진술을 빠짐없이 조서로 기록하게 했고 며느리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 순간만큼은 제게 꺼져가던 희망을 되살리는 생명의 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어깨에 최 반장이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며느님이 아버님의 의심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처럼, 아주 평소처럼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셔야 해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원수와 한 지붕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들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밤새 애를 태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안방에서 뛰쳐나온 며느리 세희 역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죠. 아버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 새벽에 말도 없이 나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위선적인 걱정을 마주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완벽한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일부러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책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내 어머니 걱정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있어야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면 나을까 해서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발길이 경찰서로 향했구나. 경찰서라는 단어에 며느리의 얼굴 근육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제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가서 내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늙은이 주책으로 때도 써봤다. 하지만 역시나 내 기우였던 게지. 경찰도 결국엔 가족 간의 일이니 잘 해결해보라고 하더구나. 내가 너무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너희 말대로 내 어머니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 거겠지. 괜한 소란만 피우고 말았다. 미안하다. 제 진심 어린 사과와 자책이 담긴 연기에 며느리의 얼굴에 서렸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언제나처럼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꺼내 썼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오죽 걱정이 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저희한테 서운해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이제라도 마음 푸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뜨끈하게 끓여놨어요. 그렇게 저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제 아내의 고통을 담보로 차려진 아침상에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마치 용암처럼 뜨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끔찍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방 안을 서성이다 밖을 내다보기를 수십 번. 마침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최 반장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동선 확보. 강원도 방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된 수순대로 최 반장이 직접 며느리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경찰서요? 아, 네. 제가 서유진 맞는데요. 세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버님이 신고하신 것 때문에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좀 지나치세요. 저희 어머님 아무 일 없으세요. 세희는 교묘하게 저를 걱정 많은 노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네. 아, 어디 계시냐고요? 그럼요, 저희는 알죠. 강원도에 있는 고요한 마음 치유원이라는 곳에 계세요. 네, 주소요? 아, 주소는 잠시만요.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세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무렇게나 지어낸 가짜 주소를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 반장은 그 모든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세희는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어요. 아버님이 아침에 신고하신 것 때문에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잘 말씀드렸으니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향해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고맙다, 아가. 제 대답에 만족한 듯 세희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거라. 너의 그 더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며칠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기억력이 감퇴한 것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며느리 세희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아내의 부재로 인해 심약해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무력한 늙은이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최 반장이 보내오는 짧은 단문 메시지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탐문 중. CCTV 추가 확보.
와 같은 짧은 메시지들은 어둠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수사팀은 그 시간 동안 강원도의 산간 지역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치유원이라는 간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주 유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단 하나의 단서, 노란 대문을 찾는 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죠. 형사들은 탐문 수사를 위해 등산객으로 위장하거나 약초꾼 행세를 하며 산속의 외딴 집들을 샅샅이 확인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소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반장에게서 다급함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죠. 아버님 찾은 것 같습니다. 유나가 말한 노란 대문이요. 최 반장의 말에 따르면 끈질긴 탐문 끝에 한 수사팀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비포장 산길의 끝에서 문제의 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가축 축사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아무런 간판도 없이 녹이 슬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노란색 철제 대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주변에는 인가 하나 없이 그야말로 까마귀 소리만 들리는 완벽하게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이라면 사람이 한 명 사라져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즉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유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과거 사기, 불법 의료 행위 등 동종 전과가 수두룩한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그곳은 요양시설이 아니라 범죄의 소굴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끔찍했던 상상이 제 눈앞에 냉혹한 현실이 되어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제 아내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가 안에 있는 범인들이 아내를 해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반장은 고심 끝에 팀에서 가장 기지가 뛰어나고 인상이 좋은 젊은 형사 한 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 형사는 인근 지역의 상수도 검침원으로 위장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노란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지키고 서서 날카롭게 경계했지만 젊은 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근방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 점검 나왔습니다. 계량기 위치만 확인하고 금방 가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너무나도 태연한 형사의 태도에 결국 굳게 닫혔던 노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형사가 마주한 풍경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한 노인 몇 분이 마당 한 구석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고 했죠. 형사는 계량기를 찾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건물 뒤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쇠창살이 박힌 2층의 작은 창문 안쪽에서 창살을 붙잡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의 순자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검침 기록판 뒤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그 모습을 재빨리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계량기 숫자를 적는 척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죠. 몇 시간 뒤 저는 최 반장과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아내의 모습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 헬쑥하게 파인 두 볼, 생기 없이 축 늘어진 어깨.
영상은 짧고 거칠었지만 그 사람이 제 아내 순자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런 지옥 같은 곳에 아내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며느리와 그 일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등을 묵묵히 두드려주던 최 반장이 마침내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울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저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고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최 반장과 함께 저희 부부의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추악한 탐욕을 숫자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형사 입회하에 은행의 독립된 상담실에 앉아 저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여러 장의 명세서를 출력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제 손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제가 스위스로 여행을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마치 댐이 무너지듯 저희 부부의 평생 자산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서 받은 퇴직금과 아내가 텃밭을 일구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이 제가 없는 열흘 사이에 수천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노란 대문의 주인이자 사기 전과자인 그 남자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며느리 세인은 저희 부부의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겨 제 아내를 그 지옥으로 보내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은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내가 시장에 갈 때나 가끔 사용하던 그 카드는 제가 한국을 떠난 이후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에서 최신상 핸드백을 구입한 780만 원짜리 영수증, 청담동의 유명 피부 관리실에서 끄는 500만 원짜리 VIP 회원권, 주말마다 친구들과 즐긴 것으로 보이는 특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들. 그리고 가장 제 눈을 의심하게 했던 것은 최근 출시된 독일제 고급 세단의 계약금으로 결제된 1,000만 원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며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순자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양말 하나를 사면서도 그걸 사내 만에 한참을 쩔쩔매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 아내는 그 시각 차갑고 더러운 방 안에서 약에 취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여자는 바로 그 아내의 이름으로 된 카드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차를 살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금융 기록을 확인하고 은행을 나오는 제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최 반장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노란 대문의 영상, 손주의 증언, 그리고 방금 확보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의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며느리 오세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완벽합니다.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저희는 사기, 횡령, 약취 유인 혐의까지 모두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들은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팀원들을 모아 영장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과 내일 새벽에 있을 아내 구출 및 범인 검거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최 반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 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 며느리 그 여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시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남편인 내 심판을 받게 해야겠소. 내 눈으로 직접 그 여자의 탐욕스러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 반장은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기다림과 분노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의 칼날이 서늘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최 반장과의 약속대로 저는 아들의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연기를 펼쳐야만 했지요. 내일 새벽이면 제 아내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될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연극도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오기까지의 몇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얼굴로 내일의 계획을 제잘거리는 며느리 세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실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음 주에 새로 계약한 차 나오면요. 어머님 모시고 강원도에 바람 쐬러 다녀와요. 좋은 공기 쐬시면 더 빨리 회복하실 거예요. 세희는 제 아내의 돈으로 산 차를 타고 제 아내를 그 지옥에 계속 묶어둘 계획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그저 국그릇에 고개를 파묻은 채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하다는 듯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제 속에서는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을 위해서는 사냥개가 짖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청하는 대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 아내가 있을 그 끔찍한 곳을 상상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방,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제 온몸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내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약속된 시간인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입었던 옷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단화를 챙겨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들 내외의 방문 앞을 지날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제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와 그 원수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제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향해 차갑게 한번 고개를 저어주고는 미련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 약속된 장소에는 이미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불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죠. 그의 얼굴에는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소. 이제 곧 끝납니다. 일단 저희 차에 타시죠. 저희가 아버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최 반장이 안내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저와 최 반장, 그리고 운전하는 형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차들에는 완전 무장한 형사들이 나눠 타고 있었죠. 잠시 후 선두차의 헤드라이트가 조용히 켜지자 모든 차량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도시의 거리를 유령처럼 빠져나간 저희는 강원도로 향하는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전기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짧은 보고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오직 아내의 이름만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순자, 조금만 더 버텨주오. 내가 지금 가고 있소. 2시간이 넘게 달렸을까 저희를 태운 차량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외딴 산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아직 밝지 않았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죠. 최 반장은 차에서 내려 모든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위성 사진이 붙어있는 작전판을 가리키며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조는 정문의 노란 대문을 돌파하여 주범들을 제압한다. B조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도주로를 차단하고 C조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구출 대상인 김순자 여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 질문 있나? 팀원들의 일사불란한 대답과 함께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소리 없이 흩어져 어둠을 틈타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 낡은 건물을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저와 최 반장은 지휘 차량 안에서 내부로 진입한 형사들의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 반장의 단호한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진입. 그와 동시에 육중한 노란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부서져 들어갔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시설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땅바닥에 제압되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도망치려던 자들 역시 이미 대기하고 있던 B조 형사들에게 붙잡혔죠. 작전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완전히 제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최 반장은 저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서진 노란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건물 내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풍경 속에서 제 아내가 이곳에서 보냈을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형사들이 2층의 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반장님, 저 방입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형사가 단숨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가 앞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순자.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비어버린 눈동자였죠. 여보, 나요. 태준이. 당신 남편 박태준이가 왔어. 저는 아내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죠. 제 손에 온기가 전해졌는지 아내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열렸습니다. 여보. 거의 한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희미하고도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 나요.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아내의 앙상한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내 아주 작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시간 동안 아내가 겪었을 모든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토해내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더욱더 힘껏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그 끔찍한 소굴에서 구출된 아내는 곧바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의 모습은 그 지옥 같던 곳에서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위태롭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긴급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응급실 앞 복도를 수십 번이나 오갔습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는 피 말리는 시간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하셔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강력한 신경안정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아마 장기간에 걸쳐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이 혼미하거나 계속 잠만 자는 듯한 증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다행히 치매와 같은 기질적인 뇌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의 소견은 며느리 세희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의료적인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제 아내가 그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기록이기도 했죠. 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내가 있는 1인실 병실로 향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알던 얼굴보다 훨씬 더 늙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작은 신음이라도 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당신이 이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뒤늦은 자책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잠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야 최 반장이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강원도에서 체포한 시설 운영자와 직원들을 조사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아내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막 잠이 들었소. 의사 말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군. 그놈들 전부 다 자백했습니다. 오세이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기로 하고 아내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약물을 사용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반장의 말을 듣는 제 주먹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우 같은 며느리와 제 구실도 못한 내 아들놈을 잡는 일이요. 맞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 두 사람은 아버님께서 아내분을 모시고 잠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온갖 궁리를 하고 있겠죠. 이제 그들을 덫으로 유인할 시간입니다. 저와 최 반장은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마지막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완벽하게 속여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오갔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나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겠지.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한편의 연극 대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아주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속이는 것이었죠. 저는 최 반장과 함께 며느리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릴 배경 소음까지 계산에 넣을 정도로 치밀하게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마침내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세희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 다급한 목소리의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어머님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약속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숨이 넘어갈 듯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희야, 큰일 났다. 내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왜요? 어젯밤에 갑자기 정신이 드셨는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여기서 나가자고 난리를 치시더구나. 그래서 내가 일단 급하게 모시고 나왔는데.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우리 집이랑 상가 명의를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겨우 말리고는 있는데 막무가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희가 빨리 와서 내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다오. 제 혼신을 다한 연기에 전화기 너머의 세희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뭐라고요? 재산을요? 말도 안 돼.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절대 아무데도 도장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리로 출발할게요. 어디세요, 거기가? 여기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휴게소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최대한 빨리 와다오. 저는 일부러 저희가 있는 곳과 정반대 방향의 휴게소 이름을 댔습니다. 그들이 허탕을 치고 시간을 버리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네. 네, 알겠어요. 거기서 꼼짝 말고 저희 기다리고 계세요. 아셨죠, 아버님?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작전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최 반장이 제게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굶주린 여우는 이제 미끼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희와 아들 민수는 저희가 던진 미끼를 아주 제대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거의 다 들어왔다고 믿었던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마 이성을 상실한 채 제가 알려준 가짜 목적지를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을 겁니다. 그 시간 저와 최 반장은 진짜 덫을 놓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희의 목표 지점은 그들이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산길의 한 굽이진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양쪽이 가파른 산으로 막혀 있고 도로 폭이 좁아 차를 돌리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막다른 길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미리 도착한 경찰 병력은 도로 양쪽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두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최 반장과 함께 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최 반장의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차량 5분 내로 작전 지역 진입 예상.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 멀리 구불구불한 산길의 초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흰색 세단 한 대가 마치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차는 약속 장소에 늦을세라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마침내 저희가 설정해 놓은 작전 지역의 정중앙에 들어서는 순간 최 반장은 무전기에 대고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행.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로 양쪽에서 숨어있던 경찰차들이 동시에 뛰쳐나와 아들의 차량 앞뒤를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아들이 몰던 차는 급정거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차창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경찰차들에서 내린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와 최 반장이 탄 차가 언덕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그들의 차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최 반장이 내렸고 뒤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제가 천천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며느리 세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 다음에는 당혹감,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완전한 절망감으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들의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아들 민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핸들 위로 얼굴을 파묻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며느리 세희만이 독이 오른 살모사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죠.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고요했죠. 내 돈이 그리고 내 아내의 목숨값이 너에게는 그렇게나 탐이 났더냐? 제 한마디에 세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발악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그 늙은이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다고. 당신이 다 망쳤어. 바로 그때 최 반장이 그녀의 차 문을 열고 차갑게 빛나는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세희 씨, 박민수 씨. 당신들을 약취 유인,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 반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세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사들의 손길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끌려 나온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경찰차로 향하던 세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당신도 그 늙은이도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마지막 발악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읊조렸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오직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꾸나. 내 얕은 탐욕과 내 깊은 분노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말이다. 두 사람이 탄 경찰차가 차가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산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도로 위에는 저와 깊은 산의 차가운 바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후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최 반장이 전해주는 상황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 세희는 조사실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며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반장이 노란 대문 시설에서 찍은 아내의 영상과 그녀가 흥청망청 쓴 카드 내역, 그리고 시설 운영자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차례로 눈앞에 펼쳐놓자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며느리의 뻔한 발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마주할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최 반장의 배려로 저는 취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일방향 거울이 설치된 작은 관찰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 조사실에 홀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죠. 잠시 후 최 반장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반장은 어떤 위압적인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물었을 뿐이었죠. 박민수 씨,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아들의 굳게 닫혀있던 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자신의 비겁하고도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회라기보다는 한심한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세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잠시만 조용한 곳에 모시는 거라고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희가 저더러 능력이 없어서 장모님한테 매일 구박만 받는다고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도 큰 소리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를 매일같이 몰아세웠습니다. 돈 문제도 어머니 재산을 잠시만 활용하면 나중에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아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동조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관찰실의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제 아들의 그 비참하고도 한심한 자백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도 측은함과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대신 그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는 요령만 가르친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의 조사가 끝나고 최 반장은 약속대로 제가 아들과 단둘이 마주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제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세희한테 속아서.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용서.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내 어미가 그 차갑고 더러운 방에서 제 이름 석자마저 잊어버릴 정도의 약에 취해 망가져가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거짓말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고 내 어미의 피눈물이 밴 돈으로 새 차를 살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게다. 민수야, 너는 속은 것이 아니다. 너는 진실을 외면하기로 너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내 자신의 탐욕과 비겁함이 너를 내 어미를 해친 공범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다.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아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한테 아들은 없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내 어미에게도 더 이상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서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내 남은 인생을 바쳐 뼈저리게 치르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의 육중한 철문을 닫고 길고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내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슬프고도 참담한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서의 길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등 뒤로 아들의 절규가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제 뺨 위로 마른 기를 내고 있었죠.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썩어 문드러진 제 살을 도려내야만 했던 한 가장의 참혹하고도 비장한 결의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제 아내 순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자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폐륜 며느리의 시어머니 사건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회면 한 구석을 차지하더니 강원도 산골의 그 끔찍한 노란 대문 시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인 사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희가 구해낸 노인들 외에도 이미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분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병원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제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취재 요청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세상의 관심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희미한 숨소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내의 상태는 더디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후유증으로 여전히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며 희미하게 웃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겁에 질린 아이처럼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떨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곁을 지키며 작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오세희와 시설 운영자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아내의 병실을 잠시 간병인에게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주 보았습니다. 재판은 검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며느리 오세희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희 부부의 재산을 노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는지를 하나씩 열거해 나갔습니다. 노란 대문 시설의 끔찍한 내부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될 때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산후 우울증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변명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그녀의 화려한 쇼핑 내역과 외제차 계약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녀는 우울했던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탐욕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 탓이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법정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이어지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세희는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생명의 위협이 명백한 장소에 유인하고 방치하였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2번의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피고인 오세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억울해.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설 운영자와 직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아들 민수에 대한 재판은 며칠 뒤 다른 법정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변호사는 그가 아내의 강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죠. 저는 그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은 결국 방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앞 계단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고 서늘한 허무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의 끝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워지고 남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비참한 결말이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손주 유나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비로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닌 치유의 시간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저는 아내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익숙한 집안의 공기와 햇살이 아내를 맞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에서조차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낯선 사람의 방문에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죠.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조각난 마음을 다시 붙이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손주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저희 집으로 온 이후 한동안 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밤에는 할머니처럼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낮에는 그림책의 한쪽 구석에 온통 검은색으로만 낙서를 하곤 했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동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갇혀버린 공포를 밖으로 꺼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온전히 두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를 위해 부드러운 죽을 쓰고 낮에는 유나와 함께 상담센터에서 모래놀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녁이면 잠 못 드는 아내의 등을 밤새 쓸어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의존해 주었죠. 평생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로잡는 역할만 해온 제게 누군가를 온전히 보살피고 기다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속죄이자 제게 남겨진 마지막 책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실이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저희 집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붉은 감이 열릴 무렵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오. 우리 오랜만에 마당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좀 쬐시다. 저는 아내를 부축해 마당의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아내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자신의 시든 화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 호미 좀 갖다 줄래요? 저는 창고로 달려가 녹슨 호미를 찾아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마른 손으로 호미를 부여잡고 툇마루에 앉은 채로 힘겹게 잡초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아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의 등 뒤에서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아이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그림 치료 시간에 커다랗고 무서운 노란 대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온갖 색깔의 크레파스로 마구 칠하며 지워버렸죠. 한참 동안 그림을 지우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노란 대문 없어졌어요. 내가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품에 와락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가 다 물리쳤구나.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그날 이후 아이는 거짓말처럼 예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고 제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저희 가족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첫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며칠 동안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편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의 뒤늦은 후회와 절절한 사죄의 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어머니와 유나를 잘 부탁한다는, 그리고 자신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그 어떤 답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보듬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위로 얇은 시간의 퇴적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예전처럼 마당의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웃음을 되찾았지만 예전처럼 소리내어 웃는 대신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죠. 그 미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 유나는 어느새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끔씩 엄마와 아빠에 대해 물었지만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그저 아주 먼 곳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단다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모든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상가 조합의 오랜 지인에게서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 근처를 찾아오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연을 끊었다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일까요? 추운 겨울밤 그 아이가 차가운 방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의 어둠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들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제게 던진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요? 아내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굶주린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는 어미의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려 해도 어미와 자식의 천류는 결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장조림과 멸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소고기 뭇국이었죠. 저는 아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온 도시락에 담고 그 옆에 서툰 글씨로 짧은 편지를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유나는 잘 크고 있다. 어미가. 저는 그 도시락을 들고 수소문에서 알아낸 아들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아들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어 저는 경비실에 도시락을 맡기며 아들의 이름만 알려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의 서툴고도 조심스러운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 유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제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죠. 저는 아내보다 먼저 그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유나 생일에는 그 아이도 부르는 게 어떻겠소? 제 말에 아내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닳고 달아 거칠고도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녁 먹으러 오너라. 유나가 보고 싶어 할 게다. 유나의 생일날 저녁, 아들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늙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비겁하고 나약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아주 어색하고 조용했습니다. 유나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만난 아빠의 옆에 앉아 신이 나서 제잘거렸죠. 아들은 그런 유나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그릇에 고개만 파묻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그릇 위에 말없이 장조림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저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는 깨진 그릇의 조각들을 아주 서툴고 느리게 다시 맞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손주를 위한, 그리고 남겨진 저희 자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아들과의 어색한 재회가 있은 후 또 한 번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이제 완연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와 말없이 집안의 꾸준히 일을 돕고 가곤 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묵묵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아내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감나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문득 아주 오래전의 약속을 꺼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당신 친구분이랑 스위스 가시기 전에 나중에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기 전 저희의 마지막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아내의 말에 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2장의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목적지는 스위스 취리히. 40년도 더 된 낡고 빛바랜 약속을 마침내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티켓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지난 몇 년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순수하고 가식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손주 유나와 아들 민수가 함께 타고 있었죠. 유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해외여행에 자기가 더 신이 나서 스위스에 가면 초콜릿을 사다 달라고 연신 조잘거렸습니다. 아들은 그저 말없이 운전만 했지만 룸미러로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기 전 저희는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행복하게 즐거운 여행만 하고 오십시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죠. 유나, 잘 부탁한다. 아들은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제 다리에 매달려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꼭 사오셔야 해요. 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내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 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섰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옆에 있는 아내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덕분에 조금도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융프라우의 정상에서 저희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우리 민수, 용서해줘서요. 저는 그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이해하게 된 것뿐이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 저희는 그곳에서 길고 길었던 저희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는 원망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나니 마침내 평온이 찾아온 것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마당 감나무에 마지막으로 매달려 있던 홍시 하나였습니다. 마치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붉게 익어 있었죠. 저는 그 홍시를 따서 아내와 반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알프스의 장엄한 설경이 아니라 바로 이 작고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저희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희의 남은 날들은 저 홍시처럼 달콤하고 따뜻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